그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찻잔을 받쳐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허공에서 사라지려던 찰나 사람들은 걸레를 들고 저택 바닥이나 닦던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딸 한영미가 제 뺨을 내리치려 손을 치켜들었을 때 태산의 거물 강진혁 회장님이 마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나더라. 저 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단 3분 뒤 장내를 가득 채웠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완벽한 비즈니스 수사까지 제가 사실은 이 제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무너져가던 제국의 운명을 바꾼 그날, 제 시계는 1년 전 제가 한국 땅을 밟던 그 비 내리는 날로 되돌아갑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인 한국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의 차가운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남았던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손목에 채워진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낡은 백금 팔찌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기억이자 제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마지막 단서였죠. 하지만 공항문을 나서던 그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제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손목이 허전했습니다. 소매치기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범인은 빗줄기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도 미래도 그 팔찌와 함께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서울 하늘 아래 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4개의 언어뿐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변변한 경력도 없는 제게 한국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머물 곳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산건설 강진혁 회장님의 저택에 가정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닦고 귀빈들의 수발을 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라며 당당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여인, 한영미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 제 아버지의 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미는 제가 그 팔찌의 주인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일부러 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파출부 주제에 어디서 눈을 치켰더? 너 같은 건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사는 게 어울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혀봤자 저만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팔찌가 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진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모두가 잠든 시간 서재를 청소하며 강 회장님이 보던 러시아 프로젝트 서류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진 영미는 이해조차 못할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
저는 그 안에서 태산건설을 파멸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오역과 함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읽으시는 경제 잡지 사이에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짧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면 계약의 독소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기술 공유가 아니라 시장 독점입니다. 제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미가 가짜 딸 연기에 취해 제 자리를 탐내는 동안 저는 걸레를 든 채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의 깊이를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택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무심하게 서재를 오가던 강 회장님이 제가 남긴 메모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은 영미를 불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독일 측이 숨긴 의도를 내가 찾아냈더구나. 어떻게 알았지? 영미는 당황하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짜가 내뱉는 얄팍한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부쩍 저를 불러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차를 내올 때나 서류를 정리할 때 제 손끝과 시선을 예리하게 살피셨죠. 저는 철저히 무지한 가정부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를 잘 몰라서요. 고개를 숙인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으론 제 정체를 숨겨야 했지만 또 한편으론 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메모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 강민재 전무와 한영미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영미는 저를 화장실로 불러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회장님 서재에서 뭘 하는지 모를 줄 알아? 주제 파악해. 넌 그냥 바닥이나 닦는 쓰레기야. 영미는 제 팔을 비틀며 손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팔찌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비웃었지만 그녀의 눈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전무 또한 저를 불러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가정부가 너무 유능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법이지. 조용히 입 닥치고 살던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던가. 그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유니폼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 자존심을 헐값에 사겠다는 듯한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저는 그 돈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하는 압박이 거세질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대담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10조 원 프로젝트의 핵심인이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수치까지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영미가 사치스러운 파티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동안 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적들의 목을 죄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보잘것없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곧 이 그림자가 그들의 화려한 제국을 뒤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조 원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을 앞둔 날 아침, 저택은 비명과 발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강 전무가 보안팀을 이끌고 제 방을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제 낡은 가방을 거칠게 쏟아냈고 그 안에서는 태산건설의 기밀 서류와 거액의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본 적도 없는 조작된 증거들이었죠. 영미는 기다렸다는 듯 강 회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저 파출부가 수상하다고.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던 스파이였어요.
강 회장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외면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 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 위로 해고 통지서를 던졌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혀를 놀려?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제명이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제 뒤로 영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지는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봐야 넌 그냥 도둑년일 뿐이야. 그날 밤 서울에는 잔인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가방 하나를 든 채 저택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입양아 시절 낯선 타국 땅에서 길바닥에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5년을 버텨 돌아온 고향에서 제가 마주한 건 다시 한번 철저하게 버려진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영미가 제 얼굴에 던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비웃을수록 제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팔찌가 없다고 해서 제 핏줄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제 실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폭우 속에서 저택의 화려한 불빛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 때 제가 가장 밑바닥에서 당신들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이죠. 빗물에 젖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제게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급히 찾으신다는 정갈이었죠. 저택으로 돌아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에너지 벨트 협상장으로 향하는 헬기였습니다. 강 회장님은 만신창이가 된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남긴 메모가 사실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입증해봐라. 그렇게 저는 다시 협상장 문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강 전무의 계략으로 독극물 테러를 당해 실려나가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순간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한영미가 제 뺨을 때리려던 손을 강 회장님이 낚아챘고 저는 러시아 대표단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가정부 복장을 한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완벽한 모스크바 상류층 발음의 러시아어가 터져나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숫자를 속이려 할 때마다 그들의 내부 사정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독일어로 덧붙였고 강 전무가 심어둔 이면 계약의 독소 조항들을 실시간으로 파헤쳐 강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300억의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 설계한 함정들이 일개 파출부라고 무시했던 제 입을 통해 낱낱이 해체되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우리 국영 기업의 내부 기밀을 이렇게 잘 알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운 언어는 책으로 배운 언어보다 훨씬 날카로운 법입니다. 단 30분 만에 10조 원의 협상은 태산건설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협상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찰 때 저는 강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가정부로 돌아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실력이 제 존재를 증명한 순간 저를 억눌러 왔던 가짜들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그날 밤 저택은 승리의 기쁨 대신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위해 마지막으로 강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낡고 해진 독일어 시집 한 권을 들고 계셨죠. 그것은 제가 입국하던 날 팔찌와 함께 가슴 깊이 간직하려 했던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의 첫 구절을 음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불러주던 잠자리 노래처럼 나지막하고 슬픈 곡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배운 적도 읽은 적도 없었지만 저는 홀린 듯 회장님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겹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너의 별은 길을 잃지 않으리니. 서재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외로울 때마다 제 귓가를 맴돌던 그 선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경악하며 고개를 돌리셨고 제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셨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딸이 바로 너였어. 그때 문 밖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한영미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저 도둑년이 연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진짜 딸이잖아요. 영미는 제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팔찌를 보란듯이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차가운 손길로 영미를 밀쳐내셨습니다. 팔찌는 훔칠 수 있어도 영혼의 기억까지 훔칠 순 없지. 넌 내 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보석에만 눈이 멀어 있었구나. 영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강 전무와 결탁해 300억의 비자금을 빼돌리려던 계획 그리고 제 팔찌를 소매치기 했던 정과까지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비서실을 호출해 영미와 강 전무를 즉시 축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쾌함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글픔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저는 바로 옆에 아버지를 두고도 파출부라 불리며 바닥을 닦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우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강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사회를 선동하려 했죠.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태산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강 전무의 외침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강 전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리려던 300억 원의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저는 단 한마디의 욕설도 고함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창한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된 원문 서류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습니다. 강 전무가 복잡한 법망을 피해 설계한 독소 조항들을 저는 그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해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무님, 기술 공유라는 단어를 러시아 고어에서 따오셨더군요. 하지만 그 단어는 법적으로 강제 몰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 전무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설계가 일개파출부라고 무시했던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압도적인 지능과 실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저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태산을 이끌 진정한 포식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자리, 강 전무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앞에 보고서를 내려놓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구두 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지?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의 머릿속을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으니까요. 강 전무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건드렸음을 인정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버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태산을 위해서라면 당신 같은 괴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그 영리한 머리를 이제 태산을 지키는 데 쓰세요. 한 번이라도 딴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테니까요. 오만했던 엘리트가 공포 섞인 경외심을 담아 제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일들이 지나가고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게 곧바로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는 낡은 앞치마를 벗고 이 제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제가 요청한 것은 단 하나, 인사팀에서 발행한 말단 사원 신분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15년간 배운 적 없는 지식들을 생존을 위해 몸으로만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언어로, 제대로 된 학문으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강은우라는 이름 석자로 말이죠. 회장님은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제 눈 속의 확신을 읽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답구나. 내가 쟁취할 그 자리를 기쁘게 기다리마.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되찾은 백금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혈연을 증명할 팔찌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가면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제 손목에 새겨진 굳은 살과 머릿속에 든 지식들이 이미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경직된 자세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제 책상은 복도 끝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신입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경영학 전공 서적과 영어, 러시아어 원문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때 제 책상 옆으로 누군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가장 충직한 조력자가 된 강 전무였습니다. 팀장님, 아니 사원님, 오늘 공부할 분량입니다. 제 제자가 되기로 한 거 후회 안 하시겠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대신 사정 봐주지 마세요. 전무님보다 더 뛰어난 괴물이 될 생각이니까요. 저택의 차가운 바닥을 닦던 걸레 대신 저는
이제 태산건설의 미래를 적어 내려갈 펜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드레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남 한복판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백화점 런칭 행사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오늘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한 노파가 행사장 중앙의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노파를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행사 책임자인 정다의 디자이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의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은 며칠 전 금강그룹 회장실에서 시작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70평생 남대문 시장의 비바람을 견디며 3천억 원대 유통제국을 일군 임복순 회장. 그녀는 지금 생애의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2%.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숫자야. 그런데 도준이가 이 소중한 걸 배경도 없는 여자한테 넘기겠다고? 임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정다혜의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늦둥이 아들 도준은 다혜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경영권 지분 10%까지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눈에 다혜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린 설계자라면 금강그룹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사람은 연기를 하지. 그 아이의 진짜 밑바닥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임 회장은 비서에게 3가지 검증 기준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약자를 돕는 인성이 있는가. 둘째,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냉철한 해결책을 찾아내는가. 셋째, 나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계승할 실력이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사랑도 3천억 원의 유산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임 회장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목도리와 구멍난 점퍼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입었던 처절한 전투복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 정장을 벗어던지고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백화점 런칭쇼 현장에서 직접 그 아이의 가면을 벗겨주겠노라 다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런칭쇼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그룹의 사활이 걸린 메인 드레스, 순백의 실크로 제작된 그 고결한 의상 위로 진득한 레드와인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한 직원의 고의적인 실수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대참사로 보였습니다. 500명의 관객과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레스 한복판에 번진 핏빛 얼룩은 마치 다혜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저 얼룩을 지워? 오늘 행사는 망한 거야. 스태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할 때 다혜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작업대에 놓인 자수 바늘과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혜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델이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단 3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혜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 얼룩의 불규칙한 선을 따라 한 땀 한 땀씩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얼룩은 탐스러운 장미 꽃잎이 되었고 튀어나간 와인 방울들은 은은한 꽃봉오리로 변모했습니다. 비단 조각들이 겹쳐지며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어내자 드레스는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혜가 바늘을 놓는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염된 드레스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천재적인 감각으로 비단꽃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노파, 임복순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불타버린 창고에서 훼손된 비단들을 모아 꽃 자수를 놓아 팔았던 그 처절했던 기억이 다혜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실력이라면, 이런 위기도 흔들림 없이 기회로 바꾸는 아이라면, 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아이의 인간 본성은 모르는 일이었기에 임 회장은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틈을 노렸습니다. 모두가 정다혜가 만들어낸 3분의 기적인 그 드레스를 보며 그녀를 칭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 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드레스가 전시된 단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파의 등장은 화려한 찬사를 순식간에 경악과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할머니 또 저러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달려왔고 방금 전까지 다혜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습니다. 행사장 책임자인 다혜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사투를 끝낸 직후라 온몸이 땀에 젖고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녀는 거칠게 끌려가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제발 밀지 마세요. 다혜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임 회장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노파의 메마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많이 복잡하죠?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따뜻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고도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짜증 대신 오직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방금 전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던 날카로운 디자이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파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임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던 이 실장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임 회장이 목격하게 될 다혜의 마지막 시련,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 실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다혜의 가방을 그녀의 면전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다혜의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과 여러 소지품이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사이로 하얀 냅킨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두 끝으로 그 뭉치를 툭 건드렸습니다. 냅킨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모양이 조금 으스러진 약과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태프용 간식 코너에서 다혜가 몰래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다혜 씨, 설마 그 비싼 행사장에서 이 구질구질한 약과나 훔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못 봐주겠네. 이 실장의 비웃음에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혜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그 약과는 부모 없이 자란 다혜와 동생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시는 동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어르신 생각부터 났던 다혜의 순수한 마음이 이 실장의 입을 통하자 순식간에 거지 간성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실장님, 그건 아는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려고. 남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다혜의 해명은 이 실장의 더 큰 조소에 묻혔습니다. 이 실장은 명품 구두 끝으로 그 약과를 지시겨버리며 다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르신?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내 수준답네. 너처럼 뼛속까지 가난이 밴 애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시장통 냄새가 나. 이런 구질구질한 애가 어떻게 우리 금강의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보시면 역겨워서 침을 뱉으실걸? 이 실장은 다혜가 보물처럼 아끼던 책 한 권, 임 회장의 자서전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롤모델의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조롱에 이용당하자 다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텼던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실장에게 당하는 인격 모독이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으스러진 약과를 바라보는 다혜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 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신보다 더 악랄하게 타인의 진심을 가난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짓밟는 조카의 만달에 임 회장은 소름 끼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임 회장은 이 실장이 자신을 알아볼까 조마조마하며 가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진짜 오물이 누구인지, 누가 이 백화점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인지 임 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서슬 퍼런 선언에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이 실장을 내려다보며 임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실장은 이 시간부로 금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아울러 그동안 횡령한 이력이 있는지 협력업체를 갈취한 내역은 없는지 법무팀에 넘겨 싹 다 찾아내라 해. 있다면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 회수하고. 이 실장은 울부짖으며 임 회장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만함을 떨던 가짜 실력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임 회장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혜의 가방에서 굴러떨어져 흙먼지가 묻은 자서전을 직접 주워 털어주었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구나.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잡고 행사장 중앙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 앞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번에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의 지분 20%를 정다혜 디자이너에게 증여하겠다. 또한 이 브랜드의 모든 경영권과 운영 전반을 다혜에게 정격 위임한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자리가 아닌 3천억 제국의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다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임 회장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비즈니스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는 법보다 사람의 결을 읽는 법을 먼저 배워라. 내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금강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없는 신진 디자이너가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거대 기업의 상속 지도를 바꿔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다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수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런칭쇼의 열기가 가라앉고 어느덧 금강 백화점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임 회장과 다혜 사이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혜야, 내가 왜 자서전 제목을 비단꽃을 피우다라고 지었는지 아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시절 불이 나 타버린 비단 더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구나. 타버린 건 비단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그을린 조각들을 모아 꽃을 만들었지.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비단꽃이었단다.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와인 얼룩 위에 수놓은 그 꽃을 보며 나는 50년 전의 나를 보았다. 돈과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진심을 내가 다시 일깨워 준 거야. 다혜는 임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여장부로만 보였던 임 회장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열정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임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은 임 회장과 다혜, 그리고 아들 도준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 안목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혜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준의 물음에 임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지분 10%까지 걸고 배수진을 친 내 고집이 결국 옳았어.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내가 한 수 위구나. 임 회장은 다혜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야, 처음에는 너를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설계자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심장이 우리 금강을 그리고 내 아들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말이다. 도준은 그런 두 여자를 보며 행복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만 살았던 임 회장이 다혜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배경도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했던 다혜의 삶에 이제는 3천억 원이라는 수치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비단 위에 진심이라는 바늘로 정성을 다해 수놓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마주잡은 두 여자의 손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신 비단 꽃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